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아주 여러분의 상식을 뒤엎어드릴 만한 좋은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아주 제 귀가 좀 뜨이는 그리고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에 어쩌면 좀 반대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 네. 그런 책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본격적인 책 소개에 앞서서 최근에 나온 책 하나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주론 알고 군주론 있죠? 알죠. 마키아벨리. 네. 마키아벨리 이름이 뭐죠? 니콜로. 니콜로. 네.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워낙 유명한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저희 일당백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렇죠. 시즌 1의 두 번째 책으로. 두 번째였습니까? 네. 그렇게 일찍 소개했나요? 네. 군주론 어떤 책이죠? 그때 저 없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없었다는 게 이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읽어보려고요. 읽어보시려고. 네. 군주론은 마키아벨리가 그 여러 사실 이렇게 높은 관료도 아니었는데 뭐 좀 조만한 저 벼슬 같은 거 하다가 뭐 이렇게 여기저기 뭐 좀 저 유랑 다니다가 그래도 나 좀 다시 한번 받아주시라. 그런 의미로 이제 왕한테 바친 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당시 메디치 가문, 피렌체를 메디치. 지배하던 메디치 가문의 헌정한 책이고, 사실 그 메디치 가문의 그 딸들이 뭐 프랑스라든지 유럽 여러 나라 왕실에 또 시집 갔지 않습니까? 그래 가가지고 또 유럽 역사를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또 이 군주론이 배후에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또 상상도 해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군주론이라는 책이 이번에 김상근 교수께서 아마 새로 해설을 하면서 해설을 덧붙인 책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군주론 자체도 아주 뭐 번역을 새롭게 이제 완벽하게 잘 하려고 아주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님이 요 각 장마다 해설을 붙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주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최선의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책을 말입니다. 뭐 막 그냥 속도감 있게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네. 니체 역시 저랑 이제 비슷한 생각을 좀 했는데 말이죠. 내 책을 손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임파서블이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 내 책이 평화로운 밤의 휴식을 방해한다고 사람들은 말하곤 하는데 내 책보다 더 고상하고 세련된 종류의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 즉 냉소주의에 이른다. 그 생각의 높이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장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고 또 가장 용감한 주먹으로 내려치며 내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이제 글귀가 있거든요. 네네. 바로 이 군주론을 읽을 때 급하게 읽으실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꼭꼭 씹어가면서 책상을 내려치면서 가장 부드러운 손으로 넘기는 그런 책이 아마 전 될 것 같다. 그거에 반해서 그 앞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누가 읽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이 된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교황청에서 뭐 여러 가지 이 책을 금수로도 지정을 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책 자체는 보통 우리가 도덕 교과서가 많았잖아요. 그 전에는 자 지도자가 되려면 착해야 되고 성심성의껏 국민을 섬겨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 지도자가 차라리 만만하게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무섭게 보이는 게 낫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 지도자가 되려면 뭐 착하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간교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 그게 좀 이거는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느낌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을 우리가 마키아벨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까지 부르는데 마키아벨리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이 책이야말로 기존의 어떤 정치라는 것들 이것들을 단순하게 처세술의 수단 그리고 하나의 어떤 팁, 가이드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학문의 대상으로까지 끌어올린 근대 정치학의 어떻게 보면 문을 여는 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객관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한 책이죠. 네. 그 폭탄을 쥐는 것처럼 위험하다 이런 표현은 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이제 삼국지를 젊어서 읽으면 막 그 영웅심 막 이런 게 이제 공명심 같은 게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책도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키우고 또 내가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 보면 약간 좀 위험할 수는 있지. 하지만 그건 아주 건강한 위험함입니다. healthy risk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건강한 위험함은 저는 우리 젊은이들 혹은 뭐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가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하죠. 네. 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볼 땐 그런 점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의 뭐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평가할 때 혹은 스스로 반추할 때 군주론이라는 책은 다시 한번 좀 읽어볼 만한 그렇죠. 네. 미러 역할을 해주는 네.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네. 아니 이거 사실 지금 말씀대로 이 군주론을 썼을 때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가 네. 그냥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거꾸로 서는 그런 윤리와 도덕이 도착이 되는 시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깡패가 정치가가 되고 하루아침에 뭐 정말 그 깡패는 또 용병대장이 되기도 하고 막 이게 인간사의 유전, 변전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죠. 네. 자 이럴 때 뭐 정통이나 사이비를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고 부드럽게 그것은 우리의 어떤 희망사항일 뿐이고 세상 그렇게 순진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세상 그렇게 순진하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다 보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입니다만 비둘기의 순진함과 뱀의 간교함을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비둘기의 순진함만 가지고도 뱀의 간교함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어떤 교훈들을 많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나 참 집에 군주론이 있지 그거 읽어야 되겠다. 저희 집에도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책을 사보셔야 됩니다. 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뒤에 이만큼 절반이 해설이에요. 그렇죠. 색깔이 네. 다른 게 이게 네. 해설집이군요. 네. 절반이 해설이기 때문에 이 해설 없이 읽기는 물론 뭐 아주 풍부한 지적인 어떤 재산이 있는 분들은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도움이 필요하죠. 그럼요. 네. 표준정가 샀는데 답이 없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예, 항상 해설과 함께 네. 같이 읽는 이번 책 가격도 적당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예.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표지잖아요. 그러네요. 딱 심플하기도 하고. 네. 맞죠? 출판사가 페이지 2 출판사로 돼 있습니다. 페이지 2 어디서 많이 네. 들어봤는데?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거 그 3% 아유, 고맙습니다. 페이지 우리가 2. 이렇게 좋은 책도 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페이지. 1면만 보지 말고 2면을 보자는 겁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뭔지 몰랐죠. 근데 어떤 사안, 어떤 뭐 뉴스에 우리가 맨날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1면만 보는데 그러지 말고 두 번째 면을 한번 좀 보자. 네. 혹은 그 사건의 뒷모습을 한번 좀 보자. 이면을 보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출판사에서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김상근 교수가 이번에 네. 해설 그리고 번역을 이제 맡아주셨습니다. 네. 이전의 책들과 차원이 다른 군주론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 서점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군주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의 상식을 뒤엎을. 네. 저는 이런 책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상식을 뒤엎는다. 네. 어떤 책이길래요? 우리 지선 씨는 가이아 이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이아 대지의 여신. 가이아. 가이아. 그 그리스 가이아. 신화의 가이아. 가이아. 네. 그 가이아의 복수, 리벤지. 가이아가 이제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책인가 보죠 오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소설책은 아니고. 소설책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러브록 사랑바위예요, 그죠? 러브록. 네. 이 영국의 과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자. 록이 그 R이 아니고 L이었습니다. 러브락. 러브락이니까. 네. 이거는- 사랑 잠궈버립니다. 사람 장고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러브록 같은 경우가 이 참 정말 장수하신 분이에요. 네. 1919년에 태어나가지고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에? 응? 19년에 태어나셨는데 2022년에. 103세. 네. 와. 그리고 딱 돌아가신 날도 자기가 태어난 날 바로 전날. 오. 그러니까 정말 꽉 채운 거죠, 그죠? 103년 꽉 채우셨. 네, 그건 이제 꽉 채우고 하신 거죠. 대단하시다 진짜. 와. 네.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네. 어. 음. 이분이
뭘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자력 관련 것도 나오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이분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거를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는 것들을 좀 다르게 접근해야겠다. 지구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 있겠다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모아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지구에 우리가 지각이 있잖아요. 껍질이 있고 밑에 보면 또 멘틀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구 핵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지표에서 한 밑으로 한 160km까지 그러니까 멘틀의 어떤 상부까지 만나는 지점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지각 그 땅과 바다 포함해 가지고 또 저 대기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160km까지 그러니까 밑으로 160, 위로 160 정도 해가지고 요것들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뭔가가 움직인다 생명체는 그런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이제 가이아 이론을 그렇게 가이아가 마치 지구는 하나의 생명처럼 그 스스로 네. 자기 조절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이론을 1970년에 그 책을 내면서 발표를 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당시 진화론자들 입장에서 많이 또 비판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분이 많은 또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가지고 뭐 지금 이제 하나의 어떤 결국 우리가 이 지구를 바라보고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고 이런 생태학적인 시각들 인간과 환경의 관계들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좀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게 그런 좀 새로운 좀 패러다임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새로운 비전을 좀 보여줬다 네네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분이 이제 그 가이아를 1970년에 그때 첫 이제 출판을 했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가이아가 생명이 탄생한 이래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자기 조절을 잘 해왔다 이거죠. 정말 잘 그렇게 해가지고 지구의 어떤 대기 성분이랄까, 지구 전체의 어떤 온도랄까 이렇게 잘 어떤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인간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 이거죠. 흔히 말하는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 뜨거워지는 지구가 이렇게 계속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이 가이아가 어느 정도의 어떤 상태를 넘어서 버리면 이제 조절 들어가시겠군요. 조절 들어갈 거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가이아가 인간이 지금 너무 50만 년 전부터 불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생물도 가이아 자체에 공격을 하는 생물이 없었는데 인간이 50만 년 전부터 불을 사용해가지고 10만 년 전부터 숲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사냥을 하는 방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농사를 짓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공장을 이렇게 세우고 굴뚝을 연기를 내뿜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가이아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가 나오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분이 그 가이아의 복수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라는 거죠. 네. 정말 지구는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반론은 많습니다. 반론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가 팩트인 건 맞는데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노력을 해가 탄소 중립이랄까 여러 가지 화석 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써가지고 이거 다시 돌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핵을 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핵에너지.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또 전체적으로 바라보니까 아주 환경주의자들, 녹색주의자들하고 일맥상통했는데 네. 이분은 이제 2008년에 우리 한국으로 번역되고 2006년에 이 책을 저술했는데 핵 연료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핵 분열이든 핵 융합이든 융합은 지금 힘들지만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환경론자들과 이제 매우 같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식을 하면서도 해결 방안에서는 또 해결 방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뜨거운 지구라는 거죠. 지구가 이 온난화가 더 무섭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가 지금 생활 방식을 그렇다고 완전히 원시시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 생활 방식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핵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 도발적인 어떻게 보면 그걸 하나 하시고 또 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뭐 이 핵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상기후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의 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과연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고 이것이 정말 인류랄까 이 지구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결국 에너지의 문제잖아요. 그 에너지는 과연 핵 말고 이게 방법이 있나 없나 이것들을 상당히 도발적으로 그러니까 가야 이론하면 보통 다들 그렇게 이제 녹색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다가 네. 완전히 이게 우리가 보면 해법에 있어가지고 달라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네네네.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선 씨는 벌써부터 핵하면 두려움이 앞서죠? 아니요. 아, 그래요? 안 돼요. 왜요? 어떤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핵하면 일단은 네. 뭐 핵발전이 됐든 뭐 핵무기 뭐 이런 이미지가 일단 있으니까 무섭죠. 예. 무섭잖아요. 네, 그리고 무서워요. 뭐 발전소나 뭐 예전에 후쿠시마도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뭐 잘못되면 정말 그쵸. 돌이킬 수 네, 없는 네. 상황이 온다 이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 이 핵으로 이게 가는 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들 아마 하실 것 같아서 그 러브록이 바로 지금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네. 바로 그런 관점. 우리가 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 게 음, 핵에 대해서 처음 딱 우리가 느끼게 된 게 바로 핵폭탄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게 음, 제일 크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 그게 제일 크다고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촉발된 여러 가지 대중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렸다. 핵 공포 산업이 되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네. 같은데 사실 핵이라는 게 그 역사적 배경이 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으로 유럽이랄까 미국에서는 60년대부터 이제 반핵 운동이 본격화됐고 미국은 이제 70년대부터 반핵 운동 비슷하게 본격화됐는데 네. 그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면 가장 이제 비핵이랄까 탈핵이랄까 이런 것들에가 모범으로 꼽지 않습니까? 독일 네. 얼마나 좋냐 네. 독일은. 근데 실제로 어떤 그 이덕환 교수님이라고 서강대학에서 명예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 독일의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핵에 대한 역사적 배경. 뭐냐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핵 개발을 추진하다가 우리 그 오펜하이머에서도 봤습니다. 네네네.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핵 발전 이제 핵을 이제 발전적으로 산업용이든 이런 거 쓰는 것도 세계 최초의 핵 발전소는 영국에서 1956년에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계속 뒤졌단 말이죠. 네. 핵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그 배경들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못하게 했겠지 또 뭐 예. 서방이든 그렇죠. 소련이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에 대한 그 핵에 대한 것들이 대중적으로 호응을 얻기는 좀 힘든 그런 지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1950년대부터 그때 외화가 없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1인당 뭐 6,000달러씩 그 큰 돈을 들여갖고 핵 공부해오라고 보냈단 말이죠. 누가요? 50년대. 우리나라? 예. 아 그랬어요? 예. 우리는 근데 핵에 대한 집착이 장난 아니었어요. 우리 같은 나라도 그래요? 북한뿐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요, 사실은. 50년대부터 이승만 정권에서 핵을 최우선 과제로. 아, 이것만 그래요? 아니 이것만 있으면 진짜. 그걸 봤잖아요. 1945년에 네.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받고. 뭐 욕심은 났겠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도 엄청 오래된 겁니다. 50년대부터 그런. 그 대표적인 분이 그 한대수 선생의 앞 부친도 미국에 핵 공부하러 갔다가 아 가수 갑자기- 한대수 씨의 부친. 부친. 그리고 갑자기 실종이 돼버렸잖아요. 그래가 십몇 년 만에 만났는데 뭐 그동안 뭘 했는지를 모른다. 그때 이제 가족 사람 말씀드렸습니다. 핵 관련 네네. 공부를 했다는 뭐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식이 다르죠. 우리는 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을 했죠 상당히.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로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 운동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네. 그 또 반핵무기. 핵무기 이런 게 있으니까 반전 반핵 이런 것들이 또 되고 네. 각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역사적 배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이 또 우리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약간 핵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네. 그 뭐죠 그 핵존 맛 핵 존맛. 1kg 커피 긍정적이죠. 완전 맛있잖아요. 네, 핵 존맛.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네. 그냥 몸 안에서 핵폭탄이 터진 느낌이니까. 네네. 네. 탁 마시면 그 향과 그 커피 그 물이 서로 이제 분열을 일으킵니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핵 분열을 일으켜갖고 네. 향은 이제 내 위로 올라오고 그쵸. 커피는 탁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서 이제 뜨거운 열을 내죠. 네. 온몸이 따뜻해지면 겨울에 가장 필요한 게 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열심히 열을 내서 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내 몸이 따뜻한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왜? 몸이 따뜻하면 그만큼 열량 소비가 많다는 거고 살이 좀 덜 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여러분 몸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네. 다이어트도 하시면서 맛있는 핵존 맛 네. 1kg 커피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1kg 커피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핵 뭐 이런 이렇게 좋은 의미에 많이 붙이잖아요. 핵잼. 예, 접두사 이런 거. 그러니까 맞아요. 참 이게 문화나 이거마다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뭐 가야 이제 복수니까 리벤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돌아가기 위해서 그 먼저 이 저자가 이 책을 2006년 이때 썼다고 하는데 그때 바라보는 이제 인식들 그것부터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 보시죠. 네. 지구를 바라보는 기후를 그렇죠. 바라보는 지구 전체 네. 기후를 네. 바라보는. 예. 음. 그러니까 가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표에서 160km 밑부터 시작해서 저 지상 160km까지 요것들을 하나의 뭔가 살아있는 유기체 같이 이렇게 이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럴 때 지금 그 생명체 특히 인간이 그걸 지금 이 가야를 학대하고 있다 이거죠. 막 지 마음대로 화석의 연료 계속 때우고 그렇게 막 사실 지금 요 100년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네, 네. 100년 전에 20세기 초반에는 20세기 초반과 지금 21세기 초반을 비교해 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10배가 증가했거든요. 근데 인구는 5배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1인당 에너지도 2배 쓰는 늘어났고 거네. 네. 그리고 전체적인 것도 10배 늘어났으니까 사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절대량 사실이에요. 자체도 네. 많이 늘어났고요. 네. 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지구는 5,500만 년 전에 뜨거운 상태로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경고로 시작을 해요. 네. 5,500만 년 전에 되게 뜨거웠던 모양이군요. 그런 거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이 지구라는 행성의 의사라는 관점으로 네. 이 지금 살아있는 지구가 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39도 넘어가면 우리 완전 혼수 상태에 오지 않습니까? 네네. 고열이 되면. 그 지금 이 가야가 지금 이게 열로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까지 이 가야라는 것은 30억 년 전에 생명이 출현한 이후로 네. 항상 그 생명체가 환경하고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잘 조절 장치를 해준다 이거죠. 네. 우리 저 기온 에어컨이나 뭐 히터 이런 거 기온 딱 설정해 놓으면 요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꺼지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켜지고 하는 그런 식의 개념들. 네, 자동 온도 조절 같은 그런 거. 개념을 네. 해가지고 그렇게 잘 조절해 왔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50만 년 전부터 인류가 불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가이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해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불의 사용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에너지 그 자체죠. 네. 우리가 뭐 전기도 불이고 원자력도 불이고 모든 것이 다 불로 환원될 수가 있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빛과 열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우리는 따뜻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뭐 동력 장치를 움직여 갖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기도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지구를 너무 그 가이아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 가이아도 노쇠해 가는데 기력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흔히 말하는 녹색주의자들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거짓이다라고 이 사람은 진단하고 있어요. 거짓이라고요? 그렇게가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 혹은 뭐 풍력. 풍력 발전 뭐 이런 거는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 네네네. 아 그래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당장 예를 들어 가지고 응급 처방과 응급 치료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너무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하자는 것은 녹색 정치인들, 녹색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정도라고 좀 폄하를 해요, 이분은.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뭐 트럼프가 대표적이었습니다만 지구 온난화는 허구다. 네네. 근데 그건 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보통 또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이거죠.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는데 다 일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근데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테레사 수녀님의 말을 인용을 해요. 네. 가난한 자와 병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무다 이거죠. 왜 우리가 지금 지구를 걱정해야 되느냐. 그것은 신의 의무다. 뭐 이런 신이 지구를 돌봐줄 겁니다. 우리는 인간을 돌보면 됩니다. 라고 이제 테레사 수녀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분은 근데 왜 우리가 가야를 돌봐야 되느냐? 우리가 그 지구를 돌보는데 실패한다면 지구가 우리를 내쳐버린다 이거죠. 내쳐가지고 결국 자기 스스로를 돌볼 거니까 그러면 인류는 멸종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야 이야기를 하고 가야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해서다. 내가 무슨 가야 자체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암적인 존재일 수는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그쵸.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이런 것들 재생에너지 하는 것은 이런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해요. 폐암 환자가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어떻게 폐암을 걸렸는데 이제부터 금연하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또 그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금연한다고 과연 이게 그게 나쁜 상태가 돌아간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뭐 덜 나빠질 수는 있지만. 네네. 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그 여러 가지 위험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걸 인식을 못 하냐 이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렇게 봐요. 결국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족 동물이라는 거예요. 부족 동물. 부족.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문화권이니까 그런 그 한계를 못 벗어난다 그죠. 문화적인 한계. 그래서 그 부족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부족에게 실제로 위험이 닥쳤을 때만 그것을 위험으로 인식한다 이거죠. 추상적인 것들 넘어서는 건 인식을 잘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이제 위험할 때만 닥쳐오니까 그래서 대체로 그걸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 위험을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다. 영화 돈 룩업 보셨어요? 돈 룩업. 거기 보면 아주 제니퍼 로렌스인가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남자 배우 누굽니까? 디카프리오요. 리오나르도 네. 캐프리오가 네. 아주 멋진 연기를 보였죠. 네, 진짜 위험이 닥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보더라고요. 아무리 위험을 경고해도. 네. 네. 막상 이제 우리 마을에 저 홍수 나고 막 그 기상이변 생겨서 막 집 다 날아가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더 인식하고 뭐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게 지구가 뜨거워져 가지고 그 위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결국 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은 순식간에 그 대부분의 큰 도시들은 해안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다 쓸어버린다 이거죠. 자, 그럴 때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분은 항상 지론이 바로 일정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에너지 전략이면 우리 할 일은 다 한다. 지속 가능한 뭐 재생 에너지 쓰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이제 위험할 수 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핵 에너지가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지금 결국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보다는 이제 덜하다, 사소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그 논쟁들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가 여전히 꿈 같은 이야기다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 자체가 지금 이제 본격화된 게 한 10여 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 오바마 행정부 때 그린 뉴딜도 말씀하고 했습니다만. 근데 본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빚으려면 기술 개발이 한 50년에서 100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지금 어떡하냐 이거죠. 지금 완전 한시가 급한데. 당장 10년, 20년 사이에.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핵이 필요하다라고 오히려 원자력이 더 낫다 이거예요. 네. 지금 풍전등화 상태인데 지금 뭐 그거를 그렇게 장기 계획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이거죠. 듣기 좋은 꽃노래로는 지금 해결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패널들 태양광 패널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분들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땅에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도 호숫가에도 이렇게 뭐 하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진 보면 갈매기들 전부 다 위에 갈매기들 집이거든요. 하얗게. 뭐가 되냐 이거죠. 그리고 문제는 태양광 패널 그 세계 최고의 경쟁력 가진 생산국이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중국이 어떻게 그 최고의 어떤 생산력을 가지냐. 그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그 전기를 얻기 위해서 석탄을 떼는 화력발전소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걸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라는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해서 석탄도 엄청 떼고 있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 따지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설.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설이 많고 뭐 풍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제안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바다 앞쪽에 그러면 이따만한 그 있잖아요. 돌아가는 것들 세우자. 해상 풍력 같은 거. 네, 해상 풍력이 뭐 63 빌딩 같은 걸 세우자거든요. 그 유지 보수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한 번 세워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태풍이 오고 이러면 어떡할 거죠? 그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태풍 어떻게 유지 보수 관리하냐.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는 채산성이 이렇게 썩 좋은 나라는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무슨 사우디 같은 데는 어쨌든 태양광이 훨씬 더 이제 우리보다 유리하고 아니면 뭐 저 영국 같은 데는 또 풍력 같은 게 굉장히 바람이 좀 많이 부는 편이라 괜찮은데 우리는 이게 이제 불었다 안 불었다 또 태양도 해 떴다 말았다 비 온 날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좀 안 되는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패널 생산하는데도 굉장히 비친환경적이고 어허. 그리고 이제 이 풍력 발전하는 데는 이제 터빈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네. 그 터빈에 이제 자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자석 들어간 히토류 또 캐내는데 중국이 이제 히토류 대부분 생산하잖아요. 네. 중국에는 지금 뭐 보도는 잘 안 나오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환경 오염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걸 다 캐내려면은.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거 해갖고 우리 또 매연 안 나오게 이제 전기차 타잖아요. 네. 전기차에도 이제 그 배터리. 배터리도 들어가고 모터 들어가는데 네.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광물들 네. 그 이제 정지하는데도 엄청나게 환경 오염되고 또 그 전기차에도 모터가 있으니까 거기 또 네. 자석도 들어가잖아요. 성능 좋은 자석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또 중국의 그 희귀 금속들 뭐 이런 것도 파내는데 그게 뭐 엄청난 화학약품 막 해갖고 정제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거 파내는 동네 근처에 뭐 논 뭐 이런 데가 완전히 다 오염이 돼갖고 사람들 암 발병률도 엄청 높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우린 별로 매연 당장 우리 눈앞에 안 보이니까 괜찮은데 네. 결국은 다 그런 제3세계 혹은 뭐 조금 인건비 싼 나라 그런 데로 다 몰아넣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그런 히토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네. 거기는 그냥 잘 사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이제 그런 나라들 아프리카나 뭐 중국 뭐 동남아 이런 데에 그냥 다 밀어넣고 우리는 깨끗한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하, 이게 그럼. 도덕적이냐. 그러니까 그런 바로 반론도 그 있습니다. 에너지 저스티스라고 하죠. 에너지 정의에 이게 어긋나지 않느냐. 에너지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인간 이상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이 허용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30억 명이 여전히 치사를 할 때 그 나무 있잖아요. 목재라든지 아니면 그 새똥 이런 거 있죠. 그 양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연료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스로 인해 가지고 매년 한 430만 명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예전에 부엌에서 어머니들 일하니까 담배 한 펴도 폐암 많이 걸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연기들 이게 유증기 엄청나게 안 같은 것도 좋거든요.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만두고 절대 석유 석탄 쓰지 마 이러면 이건 또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또 깔려 있는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결국 뭐 이 러브록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만병통치가 핵 에너지가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구는 뜨거워져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뭔가 정말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이 나타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또 이제 정말 깨끗하고 영구적인 핵 융합 에너지. 지금 프랑스에서 국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뭔가 나오면 이게 되지만 그때까지는 핵 발전을 하는 게 예, 그래도 지구를 가이아를 불가피한 가야를 살리기 위한 좀 더 이제 뜨거운 데서 좀 열을 내리는 마지막 방법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러브록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제 그 핵발전소 물질들 해가지고 발암 가능성, 암이 이제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사능 뭐 유출되고 뭐 이런 거. 네. 네. 근데 이분 이야기가 좀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우리 중에 3분의 1은 암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뭐야? 씨. 그리고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거죠. 네. 네. 바로 산소거든요. 산소. 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때문에 암에 걸린다 이거죠. 결국 우리 산소를 들이마셔가지고 산소를 그래요? 우리 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성산소라고 하잖아요. 산소가 반응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것들이 결국 우리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그 세포의 여러 가지 복제 장치에 고장을 일으켜서 그게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숨을 쉬는 원인이 숨을 쉬는 것이 암의 가장 큰 원인인데 네네. 그걸 가지고 이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험 요소가 더 큰 게 있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요것에만 집중하는 게 이제 과연 옳은 아니, 거냐? 숨은 안 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오래 사는 게 암의 가장 큰 발병 원인이기도 네, 하죠. 네, 예. 옛날에 뭐 평균 연령 뭐 한 5, 네. 60세 이럴 때는 사실 암 걸릴 틈도 없이 돌아가셨는데 사고라든지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그죠? 병 못 고치고 해서 네,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뭐 80세, 90세 이렇게 살다 보면 암 걸릴 확률이 뭐 굉장히 늘어나긴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자체가 발암 물질인 산소로 가득 차 있다. 근데 뭘 그렇게 이걸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항상.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과학에 대한 무지가 판을 치고 있다 이거죠. 지금이 오히려 과학을 예를 들어 왜곡하고 과학을 부분적인 거를 전체로 오도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겁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마치 지옥불, 11조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지옥을 떨어진다든지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두려움을 그렇게 이제 공포를 이용했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좀 비판적입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이제 소설가라든지 녹색 압력 단체들이 핵에너지와 이런 새로운 과학이 또 두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되게 이제 좀 비판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이 문명 자체가 우리 문명이라는 게 결국 그 화석 연료 문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게. 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걸 만약에 그러면 끄는 순간 붕괴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전기 스위치 만약에 정전되고 이게 며칠 한 달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끄는 순간도 붕괴되고 그죠. 안 쓸 수도 없고 또 이건 뭐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는 우리는 지금 단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연착륙을 해야 된다. 조금씩 낮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착륙 하도록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제일 이제 이 저자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이분은 결국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화석 연료를 줄이자. 예.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 핵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의 진단은 하여튼 지금 지구가 혹은 뭐 가이아가 대단히 아픈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거는 이제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과 매우 일맥상통하나 일치하나. 이제 환경론자분들께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로 빨리 지금 우리가 전환을 해서 지구가 덜 아프게 하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반면에 이분은 그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현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차라리 핵 발전이라는 원자력 발전이라는 우리가 보기엔 조금 이렇게 겁나는 그리고 이제 이미 지난 세기에 다 이제 끝난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그 원자력 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래야 이제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전 사고라든지 뭐 그 위험성 혹은 뭐 그 핵 폐기물에 대한 뭐 이런 걱정 같은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보통 원전하면 최악의 사고가 체르노빌 사고를 꼽지 않습니까? 물론 2011년 3.11 동일본 후쿠시마도 있습니다만. 근데 보통 그때 우리가 영국 BBC랄 이런 여러 가지 이 국제적인 언론 보도기관에 따르면 3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보면 자기는 후의 통계를 가장 신뢰한다 이거죠. WHO 그 세계보건기구 70몇 명이래요. 70몇 명. WHO 공식 발표에 그게 그렇게 나오네요. 이 책에서.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화재가 났을 때 체르노빌 화재 났을 때 진압하러 갔던 그 소방관하고 청소부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청소부들 이제 진재를 청소해야 되니까. 그거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랄까 지금 그 옆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한 몇 주 정도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정도. 몇 주 정도. 아 그래요? 나중에 뭐 암에 걸린 사람들도 많고 기형아 출산이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이제 그 맨발의 견해서 그 받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 가지 처참한 걸 봤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라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취합하느냐 우리가 데이터를 상당히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분이 취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 히로시마에서의 어떤 그 암매 이런 것들은 이 책에 따르면 7% 정도로 봐요. 그 방사능에 노출돼 가지고 그 암과의 어떤 연관성 한 7% 정도로 봐요. 7% 정도 증가했다고 봐요. 직접 이제 이거 암발병이 7% 정도 증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어떤 것까지 하면 끝이 없으니까 지금 이 책에서 뭐 그 다 다룰 수 없는데 이분의 이제 데이터에 따른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아 이게 참 뭐 그 우리가 그러니까 원전 사고에 대한 공포마저 너무 과장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1945년에 미국의 그 네바다 사막에서 최초의 어떤 원폭 실험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미소를 중심으로 이제 핵실험 금지 조약을 서로 맺지 않습니까? 핵실험 하지 말자고. 그 동안에 엄청나게 핵실험 폭발 많이 했잖아요. 바다에서 남태평양 뭐 프랑스도 하고 미국도 하고 또 러시아
지금 예전 소련의 그 수소폭탄 62년인가 차를 본바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핵폭탄 실험만 해도 웬만한 중간 정도 핵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하긴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에서 그 뼈에서 다 스트론튬 해가지고 그러는 게 나와요. 검출되는데. 평균 수명 더 늘어났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에. 그렇다고 특별한 그리고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하긴 핵실험 같은 게 핵전쟁이죠. 그게 터졌으니까. 계속 터뜨린 거니까. 네, 엄청 어마어마하게 터뜨렸어요. 지금까지. 수중에서 터뜨렸으면 사실 바다 거기는 터뜨렸죠. 뭐 네. 어마어마한 방사성 물질 같은 거 바다로 엄청 들어갔을 텐데 네. 물고기 엄청 먹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고기 제일 많이 먹어.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암 걸리나? 아니, 그러니까 암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명이 늘어나면서 암 발병은 더 늘어날 네, 수밖에 없고.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냐. 그리고 대표적인 게 저도 조금 이건 예전부터 좀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핵이 한번 터지면 거기서는 방사능이 방사능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몇백 년, 몇천 년 걸린다 네네네네. 이래갖고 여기는 불모의 땅이 된다는데. 뭐 몇만 년도 네, 몇만 년. 네. 근데 히로시마는 맞았는데 계속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히로시마 맞았는데 다 생활하고 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히로시마에. 네. 그다음에 핵실험 그래 많이 한 사막에도 그 식물들 많이 피잖아요. 다 생물들. 그래서 여기 역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핵실험을 많이 한 곳에 생물들이 많이 더 잘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 나는 모르겠다. 나 오늘 방송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 주장입니다.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네. 사람들이 안 식물의 가니까 입장에서 사람하고 다른 게 안 오니까 더 거기가 더 좋다는 거야. 성장하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더 분명히 불모가 돼야 되는데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도 하긴 좀 그게 좀 난감하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이유를 말씀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반핵을 하시는 분들, 뭐 예전에 또 우리 맨발의 캔도 다뤘으니까 오늘은 제자의 주장을 소개하는 거니까 듣고 또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은 또 그쪽 찾아보시면 다 되니까 저희도 오늘 좀 이 가야 이론의 관점에서 네네. 설명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5, 60년대 그 진짜 어마어마한 그 네. 미소의 핵 실험은 이거는 분명히 뭔가 영향이 있긴 있을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터뜨렸거든요. 네. 뭐 새로 나올 때마다 터뜨려. 또 상대방이랑 경쟁하면서 더 큰 걸 터뜨려. 그렇게 수중에서 혹은 뭐 저 지하에서 엄청 터뜨렸는데 그거 안 나오나? 근데 그때 당시에 실험을 했지만 그런 핵폭탄은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지 암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조사를 안 한 것뿐 아닐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쭉 지금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거는 다 이제 전 세계 다 퍼지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 그 어허. 나라에도 다 퍼지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1956년에 네. 네. 어느 날 이제 핵 관련 방사능 실험하는데 뭐 수치가 갑자기 너무 높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했는데 자기 다른 동료들도 전부 다 그 높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 갑자기 막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들 실험하다가 방사성 요소를 갑자기 뭐 어디 버렸나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지금 이렇게 높이 왔다. 아 이건 막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죠. 네. 근데 20년 후에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뭔데요? 20년에 당시 영국 그 군용 원자로가 폭발 사고가 났대요. 화재 사고. 아. 그래서 그 방사능이 다 누출돼 버린 거예요. 영국 네. 전역에. 영국 정부는 쉬쉬하고 숨겼고. 말 안 했고요. 근데 20년 동안 별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죄책감을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많이 수치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살았던 영국 사람들이 더 갑자기 암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런 이야기까지요. 폐기물을 보낼 데 없으면 우리 집 앞마당에. 아유 말로. 아니 그러니까 앞마당에 넣으라 이거. 시멘트 묻고 거기서 나오는 붕괴할 때 나오는 열로 가지고 나는 우리 집에 에너지 쓰면 되고 아무 문제 없이 난 살 자신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렇게 제안도 해요. 뭐, 책 쓰는데 뭐 거기 그 핵하는 사람들이 투자해줘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 뭐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썼을 때 나이는 1919년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썼을 때 책이 나왔을 때 90 우리나라 90인데. 댓글이 막 이제 눈에 선합니다. 네. 아이고 할아버지 본인 살 거 다 살았다고 이런 댓글이 분명히 좀 달릴 것 같네요. 아 근데 이분은 103세까지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가장 많이 정말. 이제 자기가 실험도 계속 하고 했는데 네네.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 그 특정 개인 가지고 뭐라 말할 그 우리가 더 이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또 우리가 이런 주장도 들어봐야지 좀 전체적 네. 판단에 도움이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싫어하는 핵 에너지
핵발전 이런 것들에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느냐. 결국 가이아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가이아가 진짜 그럼 이분이 왜 이렇게 가이아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그 이분의 어찌 보면 굉장히 공격받기 쉬울 만한 주장들 마저 하는 이유가 결국 이분은 가이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이제 가이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냥 두면 우리가 다 절멸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가이아로부터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이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이제 지금 환경론자분들과 굉장히 생각이 같은 건데 네, 네. 그러나 이제 해결책으로는 이분은 현실적으로는 핵 발전 말고는 없다는 입장이신 거고 현재로서는 그렇다. 방사선 참 우리 방사선이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좀 약간 무섭잖아요, 그죠? 왜 저희는 교육받기로는 이거 노출되면 암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하도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진 분 같아요 지금. 근데 방사선을 없애는 소선 방사선을 없애는 소선? 소선당? 소선당? 무리데스? 아니요, 좋았어요. 네, 네. 소선당 한우 2+1 한우를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지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멸망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전에 많이 먹어둬야 됩니다. 먹는 게 남는 거잖아요. 그 전에 빨리 소선당 한우, 툭불 한우 드셔보시고 네. 행복을 조금이라도 누려보시고 언제 지구는 멸망할지 모르니까요. 네. 소선당 한우와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한다. 그러면 난 한 젓갈에 툭불 등심을 굽겠다는 가족과 함께. 네,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맛있는 소고기 드시고요. 여기 또 사골이라든지 대창이라든지 네, 다양한 곱창도 있고요. 특수 부위도 있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소선당 한우로 소고기는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소선당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가이아. 가장 중요한 가이아. 가이아. 네. 가이아가 이제 그 그리스에 나오는 그 신 아니에요? 대지의 신인가? 바로 대지의 신입니다. 네. 어머니 신이죠. 그래서 아버지 신이 하늘의 신 우라누스. 그래서 가이아하고 우라누스가 꽉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자꾸 태어나니까 붙으니까 태어나는데 깝깝하잖아요. 아유,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애가 많은데도 또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이아도 좀 내가 좀 숨을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크로노스에게 몰래 하니까 크로노스가 낫을 하나 가지고 아버지의 아유 잘랐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휙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늘이 저 높이 올라가 버린 네. 거죠. 아유 하늘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떼가지고 그게 바다에 떡 떨어져가지고 뽀글뽀글뽀글. 네. 앞으로 밑에. 네. 그렇죠. 하늘에서는 또 이렇게 쭉쭉 물 떨어지고 네. 비가 됐잖아요, 또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성을 그 세턴이라고 하잖아요. 세턴. 사티누스라는 게 그 로마에서는 바로 그게 농경의 신이거든요. 시간도 상징하지만 그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비가 오고 농경이고 그게 이제 크로노스의 역할인 거죠. 농사를 이제 짓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 그게 됐다는 거죠. 네. 잘랐어요. 네. 하여튼 이 가이아 같은 경우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60km 아래 이제 지각의 암석이 마그마와 만나는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땅 해가지고 대기권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보통 우주와 접하는 항공 10건까지 160km. 그러니까 160. 요 전체 시스템을 가이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지구 안에는 내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물질들이 딱 응집돼 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데 철하고 그런 것들 응집돼 있으면서 그 원소가 붕괴되면서 방사능 원소 붕괴되면서 나오는 열로 그 내부가 용융 상태로 돼 있다고 하죠. 거의 막 그런 것들이 그 용융 이렇게 거의 뭐 쇠가 이렇게 녹아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들. 예. 상태. 그리고 그쪽에 이제 멘틀이 있잖아요. 네. 멘틀이 이제 꿈틀꿈틀 된다고 하잖아요. 마그마. 그 멘틀이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물의 양의 7배를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 멘틀에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는 바로 암석이 마그마 만나는 지점부터 쫙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가야로 안 치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지표의 암석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대기권 바다 요것이 이제 가야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와 진짜 이게 하나의 어떤 생명체 같은 것인가?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마치 동물이나 세균처럼 살아있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면 좋겠다 이거죠. 뭔가 내가 좀 더 이제 이 지구라는 뭐 생명체를 물론 개념은 좀 달리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반드시 뭐 동물 생명체는 바로 살아있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그 뭔가 생명 활동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자기 조절을 한다는 게 그런 관점에서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보통 나타내는 특성이 이제 생명은 신진대사를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신진대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자기 복제를 해야 되고 생식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보통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생명 계속 변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가이아 같은 경우는 결국 살아있는 부분하고 살아있지 않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가이아는 생명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살아있는 부분도 있고 살아있지 않은 부분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얇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그 사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 껍질을 보면 네. 이 껍질 부분이 이게 우리 지각, 그리고 이제 안에 그 사과 씨 있는 부분 거기가 네. 이제 내핵,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멘트린 이렇게 쭉 아마 네. 있을 텐데 사과하면 또 은하수 사과 아니겠습니까? 네. 네. 좋았어요. 사과 껍질 지각. 죄송합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 은하수 사과. 네. 네. 그리고 우리도 다 갤럭시 안에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은하수 사과 그 멘틀 안에는 꿀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과즙이 꿀이네요. 가끔씩 이렇게 네. 마치 그 화산 폭발하지 꿀이 팍팍 터지죠. 네. 마감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렇게 단 맛있는 은하수 사과를 드시려면요. 네, 역시 또 네이버에서 은하수 사과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주 은하수 사과가 여러분의 눈앞에 바로 보입니다. 네, 거기 보면 사과즙도 있고요. 생물 사과도 있고 또 배 도라지즙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과 제일 맛있을 때 아니에요? 지금 최고죠. 네. 네, 한때 왜 사과 가격 많이 비쌌었잖아요. 네네. 그 추석 때 요즘 조금 이제 내렸더라고요. 조금. 네, 지금 빨리 사 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영주 은하수 사과 맛있게 드십시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바로 껍질로 비유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아주 적확한 비유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지각 아까 말씀드린 지구 표층이랑 한 100km 정도로 잡으면 네. 지구가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 중심까지가 6,370km로 보거든요. 그게 진짜 껍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더 재밌는 게 아까 지금 가이아 말씀하면서 이제 진화라는 걸 하나의 생명의 특징이라 했잖아요. 변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지각을 보면 우리 판 구조론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바로 이게 결국 이게 끊임없이 가야가 변한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판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우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륙이나 바다가 그 판때기 있잖아요. 한 10개 정도의 판때기 속에서 그 떠 있는 거죠. 판때기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때기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그 몇 센치 미끄러지는 압력으로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네. 화산 그러니까 폭발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끄러지는 힘들이 한순간에 이제 수미 터씩 미끄러지면 그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판 구조론 이걸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것도 그 사실은 핵실험하고 타이타닉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이 판 구조론을 입증하게 된 게. 네. 타이타닉은 무슨 상관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실험도 무슨 상관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이제 그 핵실험을 해가지고 이 판 구조론에 이걸 입증하게 됐냐면 자, 첫 번째로 미국하고 소련이 핵실험을 계속 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1963년에 이제 핵실험 금지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 금지 조약 맺으니까 이제 서로 몰래 지하에 핵실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핵실험하면 우리도 북한에서 핵실험하면 진도 몇 해가지고 강도가 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전부 다 지하에 그쪽 감지하려고 지진 관측망을 다 깔아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걸 막 그냥 과학자들이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상대를 감시해야 되니까 지진 관측망을 다 깔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걸 깔고 나서부터 이게 이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해 보니까 바다 밑에서 하나의 선을 따라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바다 밑에 어떤 선을 따라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판의 경계가 다 바다 이제 경계로 나오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왜 이랬지? 지도를 작성해 보니까 지진 이런 것도 쭉 이제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지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뭔가가 지진이 아무 곳에서 안 일어나고 이제 이게 뭔가 있나 보다. 거기에다가 결국 이제 해저 모습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다 지형을. 그러니까 전 세계 지진계를 깔면서 지진 측정기기를 깔면서 네. 이제 판 같은 거 어렴풋한 이해가 좀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타이타닉이에요?
예. 자, 이제 결국 이제 해저 모습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해저 모습을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아는 방법은 결국 바다의 높이를 재면 되잖아요. 바다 깊이를.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재보고 해갖고 이걸 등고선 그리다 보면 해저 지형을 대충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음파 같은 거 통해서. 예, 예. 네. 처음에 실로 이제 줄을 달아가 있겠죠. 아. 근데 그래갖고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타이타닉 사건이에요. 타이타닉 1912년 첫 이제 운항에 나섰다가 그 가라앉았죠. 등산에 자초돼가지고 가라앉았잖아요. 네. 그 이후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배를 운항할 때, 이 배가 운항할 때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암초 같은 게 있는지 이걸 조심해야겠다. 그때부터 개발된 기술이 소나 기술이에요. 아. 소나 기술이요? 소나. 예. 아. 음파 탐지. 예.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바로 소나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해저에 부딪히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해저 모습 지형들을 그릴 수가 있겠죠. 원래는 이제 그냥 이 배가 어디에 충돌하지 말라고 갑자기 예. 튀어나오면서 암초나 이런 거 파악하라고 소나를 다룬 건데 결국 그 소나를 통해서 해저 지형을 파악하게 된 파악을 거군요. 됐죠. 네. 아. 자,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평탄화됐는데 해저가 더 복잡한 거예요. 산맥이 형성돼 있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다가 이게 결국 지구 내부로부터 마그마가 계속해서 분출돼가지고 이게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이게 또 밀려나고 해가지고 산맥 같은 게 형성된다. 그러니까 지구가 끊임없이 지금 변하고 있다. 이걸 이제 만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대륙 이동설이 있었잖아요. 네. 대륙은 이제 본래 하나로 원래 판계야. 하나였는데. 그죠? 판계였죠. 그러다가 네. 이게 갈라져 가지고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 바다가 생겼다. 근데 이런 것들하고 이제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우리 지구의 그 어떤 지각이라는 것들이 한마디로 말 그래서 판 한 10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결국 이제 이런 지진들이 일어나고 결국 우리는 결국 암스권이라는 이 판 속에 이 바다랄까 땅 대륙이라는 게 이제 하나에 얹혀 있다. 그래서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판 위에 얹혀 갖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지구가 가이아라고 할 때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모습에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생명의 특성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핵실험을 서로 상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 지진 관측망을 깔아보니까 이 지진이 일어난 데가 아무 때나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바닷속 쪽에 일정한 선을 따라 움직이고 지금 보면 그게 판구조의 경계인 거죠. 네. 그런 것이고 또 이제 그 타이타닉 사건으로 이제 결국 소나라는 기술이 개발되고 하면서 해저 지형을 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그 대륙 이동설하고 딱 결부해 보니까 결국은 지구라는 것들 그리고 이 가이아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도 좀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희가 가이아의 복수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이 저자에 대한 이야기, 저자의 또 환경에 대한 또 위기의식 그리고 그 해결 방법 앞에 좀 소개해 주셨고 그럼 가이아가 뭐냐, 이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이아란 무엇이냐를 저희가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이아가 어떻게 쭉 생활을 해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어진 2부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가이아가 이제 뭔지 알았죠?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가이아의 복수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